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입니다. 제 인생은 아들에게 바친 시간으로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서 제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느낀 아픔과 깨달음,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희생만이 가족을 위한 사랑일까요?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어요. 전라남도 시골 한옥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20여 년 전 남편을 잃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12살 된 외아들 김태호와 저 둘만 남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제 시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입니다. 한옥은 작은 논과 밭, 그리고 마을 주변의 맑은 개울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때 저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 집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과의 추억이 저를 붙잡아 두었어요. 퇴락한 기둥, 세월이 지나 깨진 기와들조차 제게는 소중한 기억의 일부였거든요. 남편을 잃은 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장터로 나가서 채소를 팔기 시작했어요.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에 마을에서 30분 거리의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하곤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치를 하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숙제를 도왔죠. 그때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태호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어릴 때부터 속 깊고 효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면 물 한 잔을 준비해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곤 했어요. 그 순간들은 제 피로를 씻어주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태호가 점점 자라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 글씨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보여준 상장은 제게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태호는 운 좋게도 시내 명문 중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태호를 기숙사에 보내야 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시외버스를 타고 김치를 담아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며 태호를 챙겼습니다. 엄마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되라고 늘 말하며 태호를 격려했죠. 태호는 성실하게 공부하며 결국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과 당당한 걸음을 볼 때마다 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합니다. 상대는 정수진이라고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수중에 남아있던 적금과 남편의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태호와 수진이 한복을 입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났고 태호의 행복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죠. 결혼 초기, 모든 것이 참으로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정말 이해에 바르고 따뜻한 며느리였습니다. 매번 사진을 보내주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저를 늘 기쁘게 했습니다. 그녀는 제겐 어머니, 서울에 오시면 꼭 저희와 함께 식사하세요 라고 자주 말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수진 덕분에 저는 마음이 참 편안해졌고 이제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갔다고 믿었죠. 매주 주말이 되면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김치, 말린 생선, 고추장 같은 시골의 맛을 담아 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늘 한 보따리 가득 담아 전철에 올라타는 제 모습에 사람들이 웃으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서울에 도착하면 아들 부부가 함께 저를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수진이 바로 부엌에서 요리를 도왔고
저는 태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둘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태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된장찌개나 감자조림을 할 때면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런 태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정말 다 잘 된 것 같구나. 나의 희생이 이렇게 보람으로 돌아오는구나. 수지는 단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태호와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향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제 손맛을 따라 해보고자 노력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가르쳐준 김치 레시피를 따라하며 서툴게 담근 김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엽고 대견했습니다. 수진과 태호는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차근차근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죠. 수진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태호도 회사 일이 많아졌고 수진은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 했으니 제가 나서서 자주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언제나 저에게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김치며 자맛지, 시골에서 공수한 생선을 챙겨 전철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제 둘만의 공간이 조금 필요해요. 어머니께서 자주 오시면 태호랑 저희가 부부로서 좀 더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방해가 된다고? 그동안 주말마다 반가워하며 마중 나왔던 그들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너무 자주 와서 미안하구나. 너희 둘의 시간을 위해서 엄마가 좀 덜 찾아오도록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버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 이것도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하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가 전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요. 라는 말로 시작된 그 대화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의 대출금을 갚기가 빠듯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차가 없으면 출퇴근도 힘들고 생활도 너무 불편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태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돕지. 너희가 필요하다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저는 몇 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머릿속으로는 그래, 이게 가족이지. 엄마가 희생하면 다 잘 될 거야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희생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길 바랐던 제 바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돈을 건넨 뒤에도 태호와 수지는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곧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서울로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두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과 배려로 해온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준 탓에 이제는 더 이상 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일까? 수진의 말과 행동은 점점 냉랭해졌고 태호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태호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려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가 짧게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태호와 수진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놀란 듯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너희가 잘 지내나 궁금해서. 하지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 내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밝은 톤으로 새로 칠해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 모던한 디자인의 조명까지 새로운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전까지 보던 아늑한 집의 흔적은 사라지고 마치 잡지 속에 나오는 모델 하우스 같은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놀란 목소리로 묻자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들한테 돈을 조금 빌려서 집을 새롭게 꾸몄어요.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무리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지만 한 번도 저에게 상의하지 않은 것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떼기도 전에 수진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건 조금 곤란해요. 저희도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오시는 건 곤란하다이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 존재가 이제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건가 싶어 속이 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은 무슨 말을 할까? 내 편을 들어줄까? 하지만 태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나 보구나. 미안하다. 그날 저는 무겁고 찬 공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들의 삶에 짐이 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옥의 익숙한 마루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엄마니까 참아야지.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위로하려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고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침묵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수진이 그의 아내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된 것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한마디 위로조차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섭섭했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 방해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들이 저를 너무 쉽게 잊고 지내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내가 너무 그들의 삶에 개입했던 걸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태호와 수진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병이 있는 것처럼 삼원을 만들어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요즘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너 시간이 되면 같이 가줄 수 있니?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태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가요. 돈은 보낼 테니까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쉬세요. 병원은 가까운 데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바쁘다니.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저 시대가 달라진 걸까? 혹시나 싶어 이번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수진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유치원에서 일이 정말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혼자 병원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검사 결과 나오면 태호 오빠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나? 내가 지나치게 기대했던 건가? 그날 밤, 저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그들에게 의지했나? 아니면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눈물이 차오르면서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이게 삶의 일부겠지? 이제는 내가 혼자서 잘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일을 마치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한가로운 오후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늘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질문은 저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해.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지켜낼 것이고 제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해의 가장 특별한 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태호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생일은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보내요. 점심도 맛있는 데서 먹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요. 그의 목소리는 밝고 들뜬 듯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지. 생일 전날, 저는 새로 산 한복 치마와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다렸습니다. 작은 짐 가방에는 태호와 수진이 좋아할 만한 집에서 담근 김치와 장아찌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첫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태호가 차를 몰고 마중을 나왔고 수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수진은 웃으며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가족은 서로를 위해 주는 거구나. 점심 식사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했습니다. 상미에 올려진 다채로운 음식들을 보며 저는 그들의 정성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생일인데 특별히 준비했어요. 태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태호야.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점심 식사 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엄마, 점심도 맛있게 드셨으니 이제 쉬셔야죠. 저희가 좋은 데를 예약했어요. 그들은 저를 차에 태우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작은 모텔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푹 쉬세요, 어머니. 저희는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제가 무언가 물어보기도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저는
어리둥절한 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너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올 뿐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걸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밤이 깊어지면서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 연락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까 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눈물에 번져 흐릿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 같은 존재일 뿐이었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옥의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실망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조차 가족 안에서의 제자리가 없음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서울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프고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되짚어보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제 마음은 참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옥 마루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추억조차 저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옥 집안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평생을 함께했던 집을 정리하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웃들과 이별 인사를 나누며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단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도 담겨 있었으니까요. 광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도시 같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과거 남편과 여행으로 한 번 방문했던 곳이기도 했고 적당히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도시라는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찾아 계약을 마치고 짐을 꾸려 이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선 첫날, 창문을 열고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남은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갈 거야.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는 데만 익숙해진 제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광주의 여러 공원과 산책로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새로운 관계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했던 수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켠에 마련한 작업 공간에서 바느질하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요리 솜씨를 살려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밥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광주의 한적한 골목에 작고 아늑한 가게를 빌려 메뉴를 준비하고 직접 간판을 만들어 가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자의 밥상. 첫 손님이 들어왔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뜻한 국과 밑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손님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행복하니?
그리고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 광주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자의 밥상은 이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난 단골 손님들의 사랑방이 되어 있었고, 저는 드디어 일상의 여유와 평온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바로 태호였습니다. 엄마, 나야. 태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어떤 나쁜 소식을 전하려는 건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태호야? 무슨 일 있니?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태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수진이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 우리가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서울 아파트도 은행에 넘어갔어.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지켜주려 했던 아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이렇게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태호는 이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던 거 이제야 후회가 돼. 엄마,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선택과 행동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야,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구나.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엄마가 다 받아줄 수는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태호가 숨죽이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아파왔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하지만 내가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스스로 일어서고 다시 제대로 시작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다시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태호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내가 그를 믿어줘야 해. 그날 이후로도 태호는 가끔씩 전화로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였지만 저는 늘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엄마도 마음 편히 응원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 그렇게 조금씩 태호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저는 그가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의 삶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서의 일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 미자의 밥상은 저만의 공간이자 새로운 가족 같은 손님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저는 손님들과 나눌 따뜻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손님들로 늘 분주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와서 우리 할머니 집밥 생각난다고 말하며 웃던 아이의 모습,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김치찌개 한 그릇에 마음이 풀렸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손님의 말,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그냥 집에 온 것 같아요. 따뜻한 음식도 좋지만 사장님의 웃음이 더 좋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래전 잊고 있던 제 가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구나. 내 삶도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태호는 가끔씩 광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렵게 번 돈으로 작지만 정성 어린 선물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그는 한동안 손에 쥔 선물을 망설이며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도 힘들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걸 엄마가 알아. 앞으로 더 잘하면 돼.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그가 겪은 어려움과 배운 교훈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태호는 점차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편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지 않습니다. 물론 태호를 여전히 사랑하고 응원하지만 제 삶의 중심에는 저 자신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예전의 저라면 태호의 잘못을 곧바로 용서하고 다시 그의 삶에 깊이 관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태호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며 저 또한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 것, 가족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존중과 이해가 없다면 그 사랑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은 것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의 저는 비록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호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더 깊이 연결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